손은 장식이냐? 아픈 척하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이불이나 똑바로 치대. 휠체어 탄 며느리한테 마당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혀 손빨래 시키고 빨래방망이로 어깨까지 내리친 시어머니가 던진 말입니다. 척수 다쳐서 다리 감각도 없는 저한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그날 그 자리에서 시댁 마당 장독대 20개를 싹 다 박살냈습니다. 며칠 뒤 울고불고 난리난 시댁 식구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손해사정사 8년 차거든요. 제 사고 합의금 1억 2천만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사고 2달 전 가입된 그 보험은 또 누구 작품인지, 휠체어 위에서 시댁 가문 통째로 무너뜨린 며느리의 사이다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 퇴근길이 제 인생을 두 동강 낸 순간이었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으로 부딪혔고 정신을 차렸을 땐 대학병원 중환자실 천장이 눈에 들어왔죠.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의사가 건넨 그 짧은 두 마디가 8년차 손해사정사로 살아온 제 모든 일상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한 달, 재활병원에서 5개월을 보내며 휠체어 바퀴를 굴리는 법을 익혀가던 어느 오후 남편 윤재혁이 병실로 들어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라야,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시골이 공기도 좋고 조용하니까 거기서 요양하면 회복이 빠를 거래. 시골이라니 시댁. 침대 모서리를 짚고 몸을 일으키며 윤재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어머니가 직접 챙겨주신다잖아. 나도 주말마다 내려갈게. 윤재혁이 제 손을 잡았는데 손바닥이 어딘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의 의미를 그때는 그저 미안함 정도로만 읽었던 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그렇게 도착한 윤씨 종갓집 대문 앞. 기와 지붕 끝이 위풍당당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마당에는 거대한 장독대가 햇볕에 번들거리며 줄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금례가 한복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휠체어 바퀴를 굴려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바퀴가 지나간 자국에 가 있었습니다. 예, 마루 새로 닦아놨으니까 바퀴 자국 안 나게 조심해라. 시어머니가 마루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이모 오영자가 제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어요. 새댁, 다리는 저래도 손은 멀쩡해서 다행이네. 손만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 이모 오영자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이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저는 두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려 마루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쪽에 짐가방을 풀고 한숨을 돌리려는데 시어머니가 식탁 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 A사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 재활 일과표. 큼지막한 글씨로 쓰인 그 제목 아래 새벽 5시 기상부터 마당 쓸기, 장독대 닦기, 이불 빨래, 김치 담그기 보조까지 빼곡한 글씨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종이를 든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재활에는 노동이 최고다. 내가 시집와서 30년을 이렇게 살았어. 윤씨 가문 종부 자리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휠체어 타고 있어요. 마당 쓸기랑 장독대 닦기는. 예, 그러니까 더 해야지. 누워만 있으면 다리뿐 아니라 정신까지 죽어. 재혁이 댁이 따라야 할 가풍이 이거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끊었어요. 저는 윤재혁을 쳐다봤습니다. 윤재혁은 마당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어색하게 헛기침만 했죠. 그날 저녁 윤재혁은 다음 주 출근 때문이라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마당까지 배웅을 나간 제 휠체어 손잡이를 잠시 잡으며 그가 입을 열었어요. 유라야, 어머니께 잘 보여. 어머니가 좀 엄해 보여도 다 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잘 보이라고? 윤재혁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니라 마루에 서 있는 시어머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갔다 올게. 주말에 봐. 윤재혁은 그 말만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죠. 시댁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누군가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예, 일어나라. 5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어요. 저는 더듬더듬 휠체어에 옮겨 앉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광목 이불 7채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 거대한 고무대야와 빨래판, 가리고 묵직한 빨랫방망이가 세워져 있었어요. 오늘부터 재혁이 댁 재활 메뉴는 손빨래다. 손가락 근육 쓰는 게 최고의 재활이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놓인 최신형 드럼 세탁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어머니, 저 세탁기 있잖아요. 광목 이불도 충분히 들어가요. 세탁기로 돌리면 광목대가 안 빠져. 윤씨 집안은 4대째 손으로 치대온 게 가풍이다. 시어머니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 이모 오영자가 문간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어요. 언니 새댁이 휠체어에 앉아서 빨래하면 힘이 안 들어가지. 정성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시어머니가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빨래판을 그냥 마당 바닥에 내려놓아야지. 앉아서 해야 진짜 정성이지. 이모 오영자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빨래판과 고무대야를 직접 들어 마당 시멘트 바닥 위로 옮겨 놓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모님, 저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바닥에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어차피 다리는 못 쓰는 거 아니냐? 손만 쓰면 되지. 시어머니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마당 한가운데로 밀었습니다. 휠체어가 빨래판 옆에 멈추자 이모 오영자가 제 팔을 잡고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척수가 다친 두 다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멘트 바닥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온도는 다리로는 느낄 수 없었지만 두 팔로 상체를 지탱한 어깨에서 그 한 끼가 곧장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자, 시작해라. 광목 7채, 점심 전에 끝내야 한다. 시어머니가 마루로 올라가며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광목 이불을 두 손으로 끌어당겨 빨래판 위에 올렸어요. 빨래 방망이를 들어 이불을 내리치는 동안 흙탕물이 감각 없는 두 다리 위로 그대로 튀었습니다. 닦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 물방울을 그저 내려다보면서 입술 안쪽을 깨물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집 송정자 할머님이 새벽 산책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마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한쪽에 세워둔 채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제 모습, 송정자 할머님의 얼굴에 그늘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할머님은 두어 번 시선을 더 두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라 빨래판을 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데 마루 쪽에서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어요. 이불의 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손을 왜 멈춰? 시어머니가 빨래 방망이를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 너무 부어서.
손은 장식이냐? 아픈 척하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이불이나 똑바로 치대라. 시어머니가 빨래 방망이를 휘둘러 제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통증이 어깨에서 등뼈까지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옆으로 쓰러졌어요. 마당 시멘트 바닥에 뺨이 닿는 그 차가운 감각. 옆으로 누운 채 올려다본 시댁 풍경 속에서 햇빛에 번들거리는 20여 개의 거대한 장독대가 위풍당당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씨 가문의 자존심이라 부르며 며느리에게는 손가락 하나 못대게 했던 그 항아리들. 그 순간 8년차 손해사정사로 단련된 제 본능이 또렷이 깨어났어요. 이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에 분명히 돈 냄새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요. 쓰러진 채 시멘트 바닥에 닿은 뺨에서 까끌까끌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보다 더 또렷하게 머릿속을 채우는 건 분노였어요. 꼴 좋다. 그러게 시키는 대로 하지. 시어머니가 빨래 방망이를 마당에 툭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모 오영자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어요. 언니 그러게. 새댁이 어디 서울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저는 두 손으로 시멘트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작은 돌멩이들이 따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빨래 방망이를 손끝으로 끌어당겨 거꾸로 고쳐주었습니다.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두 팔로 바닥을 짚어 휠체어 쪽으로 몸을 끌어당겼어요. 상체를 끌어올려 휠체어에 앉기까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8년차 손해사정사로 살아온 제가 지난 5개월간 재활병원에서 가장 먼저 익힌 동작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휠체어 위에 자리를 잡은 저는 두 손으로 바퀴를 굴렸습니다. 마당 한쪽에 줄지어 선 장독대를 향해. 예, 어디가?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저는 가장 크고 묵직한 장독 앞에서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쥐고 휠체어 발판으로 항아리 아래를 힘껏 들이받았어요. 안 돼. 시어머니의 비명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쾅! 거대한 장독이 옆으로 기울며 그대로 깨져나갔어요. 검붉은 된장이 시멘트 바닥 위로 끈적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인연이 미쳤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어요. 이모 오영자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손목을 한번 가볍게 돌리고 다음 항아리로 휠체어를 굴렸어요. 새댁,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모 오영자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번째 장독이 빨래 방망이에 부딪혀 뚜껑부터 산산조각 났어요. 간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당에 시큼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재혁이 댁이 미쳤어. 재혁아.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들며 마당을 빙빙 돌았어요.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항아리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빨래 방망이가 항아리 뚜껑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채웠고 4대째 이어왔다는 종갓집 잡맛이 진동했어요. 이거나. 이모 오영자가 정신을 차렸는지 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빨래 방망이를 휘둘러 이모 오영자의 손등 옆 시멘트 바닥을 정확히 내리쳤어요. 쾅! 빨래 방망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이모 오영자가 자기 손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새댁이 진짜 미쳤네. 사람 죽이려고 그래. 이모 오영자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다시 휠체어를 굴려 5번째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내 항아리,
내 항아리가. 시어머니가 부서진 항아리 파편 위로 무릎을 꿇으며 통곡을 시작했어요. 깨진 도자기 조각이 무릎을 찔러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흐느꼈습니다. 며칠 전 빨래 방망이로 제 어깨를 내리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사람이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도 일으켜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던 그 사람이 항아리 앞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가치 서열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광경이었죠.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6번째, 7번째, 8번째 항아리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이 된장과 간장, 고추장으로 뒤덮였고 깨진 도자기 파편이 발 디딜 틈 없이 흩어졌어요. 제발 그만, 제발. 시어머니가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지만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다음 항아리로 휠체어를 굴렸습니다. 20번째 마지막 항아리가 빨랫방망이에 부딪혀 박살나는 순간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를 멈췄어요. 마당 가득 쏟아진 장맛 위로 깨진 항아리 조각이 떠다녔습니다. 그제야 담장 너머가 눈에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모여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마당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그림자, 휴대폰을 꺼내드는 몇몇 사람. 그 인파의 가장 앞에 송정자 할머님이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흥미나 호기심이 아니라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송정자 할머님과 시선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켜졌어요. 이 집 밖에 제 편이 한 명쯤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보세요. 부녀회장님이세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마당 한쪽에서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녀회장님,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봐주세요. 저는 속으로 짧게 웃었어요. 며느리가 어깨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을 때는 119도 부르지 않던 사람이 항아리가 깨지자 부녀회장부터 부르는 광경. 이 사람이 진짜로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었죠. 저는 휠체어 옆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당 곳곳을 천천히 돌려가며 영상으로 담아두었어요. 깨진 항아리, 흘러나온 장,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손을 끌어안고 있는 이모, 오영자, 그리고 담장 너머의 인파까지. 손해사정사로 8년을 일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증거였거든요. 상황이 끝난 뒤에는 늦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에 남겨야 진짜 증거가 되죠. 그때 이모 오영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마당 한쪽으로 가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재혁아, 이모야. 큰일 났어. 재혁이 댁이 미쳤어. 장독을 다 깼다고. 이모 오영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조용히 그쪽으로 휠체어를 가까이 굴렸어요. 이거 그냥 둘 일이 아니야.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사람 다칠 뻔했다니까. 이모 오영자가 한쪽 손은 끌어안은 채로 통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재혁아, 너희 어머니 지금 충격받아서 말도 못해. 빨리 내려와. 빨리. 녹음이 충분히 잡혔다 싶은 순간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곧장 메일 앱을 열어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을 제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는 한 곳에만 두면 안 됩니다. 그게 8년간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부녀회장이 도착하고 동네 어른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동안 저는 휠체어를 굴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어요.
지난 7개월간 윤재혁이 보낸 카카오톡을 처음부터 다시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메시지들.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내가 처리할게. 합의금 수익자는 일단 내 명의로 해두는 게 편할 거야. 어머니 계좌에 잠깐 옮겨놓자. 세금 문제 있어.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단어들. 합의금 수익자, 어머니 계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불 빨래를 하느라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마당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방문 너머에서 끊임없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를 짚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기록과 정리, 그리고 계산이었습니다. 장독대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댁 마당은 동네 사람들의 손을 빌려 어느 정도 치워졌지만 시멘트 바닥에 스며든 장 얼룩은 여전히 거무튀튀하게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과표는 그대로였죠. 저는 평소처럼 마당에 자리를 잡고 손빨래를 시작했어요. 다만 이번에는 빨래 더미 옆에 휴대폰을 슬쩍 세워두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살짝 눌러둔 채로요. 아침 8시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모 오영자가 그 뒤를 따라 나왔어요. 언니, 그 항아리 값을 어떻게 받아낼 거야? 이모 오영자가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걱정 마. 1,500만 원 재혁이 댁 합의금에서 까면 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빨래판 위로 고개를 숙인 채 빨래방망이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합의금에서 깐다고? 그게 마음대로 돼? 이모 오영자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어차피 그 돈 세댁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 재혁이가 평생 수발 들 텐데 그 정도는 시댁에 내놔야지.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그래도 세댁이 알면 또 난리 칠 텐데. 알긴 뭘 알아. 통장은 재혁이가 다 들고 있고 세댁은 숫자도 못 봐. 사고 나고 정신없을 때 다 정리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빨래방망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하고 있었어요. 손해사정사 8년 일하면서 이런 자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할 것. 오후가 되자 시댁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췄어요. 윤재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연차를 쓴 모양이었죠. 유라야. 윤재혁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곧장 제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잡았어요. 왜 이렇게 흔들어? 좀 살살. 너 도대체 왜 그래? 어머니 항아리를 다 깼다며. 정신이 있는 거야. 윤재혁이 휠체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재혁을 올려다봤어요. 합의금 통장 좀 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끓는 물에 데인 사람처럼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통장 얘기야. 내 사고 합의금 1억 2천만 원 들어왔잖아. 통장 좀 보자고. 그건 내가 다 정리해뒀어. 네가 왜 갑자기. 보자고.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때 마루 쪽에서 시어머니가 뛰어내려왔어요. 재혁아, 잠깐 안으로 들어와 봐. 엄마가 할 말 있어. 시어머니가 윤재혁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윤재혁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려 안방 문 앞 복도까지 다가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문틈에 가까이 댔습니다. 통장은 절대 보여주면 안 돼. 시어머니의 다급한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둘러대요? 유라가 직접 보자는데. 윤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잃어버렸다 그래. 사고 정신없을 때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되잖아. 그게 통하겠어요? 유라가 보험회사에서 일했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그 돈 이미 다 썼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카드값에 자동차 할부에 다 들어갔어요. 어머니 계좌로 옮긴 3천만 원은 어떻게 둘러대요? 윤재혁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였습니다. 내가 받은 적 없다 그래. 통장 거래 내역 보여달라면 시간 끌고. 어머니, 그게 통할 리가. 닥쳐. 일단 입 다물고 있어. 며칠 지나면 잊을 거야.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녹음을 그대로 둔 채 복도 끝으로 휠체어를 굴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곧장 제 메일 계정으로 전송했어요. 이걸로 두 번째 결정타가 확보된 셈이었죠.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가슴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밤 윤재혁이 다시 서울로 올라간 뒤 저는 안방 침대에 앉아 휴대폰 주소록을 열었어요. 강민아. 같은 보험회사 후배이자 절친한 동료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신호가 두 번 울리고 강민아가 전화를 받았어요. 선배, 어떻게 지내요? 시골 생활은 좀 적응됐어요? 강민아의 발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어요. 민아야,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 전부 좀 뽑아줄 수 있어? 그리고 사고 합의금 입출금 내역도.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있어.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이라도 내려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 시댁이라서. 사흘 뒤에 시댁이 마을회관 모임 가는 날인데 그때 마을 입구 카페에서 만나자. 알겠어요. 사흘 뒤. 시간 정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오후 2시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에 강민아가 차를 끌고 도착했어요. 저는 휠체어를 굴려 카페 안쪽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아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선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강민아의 목소리에 평소의 발랄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해. 합의금 1억 2천만 원 중에 선배 통장에 입금된 건 7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윤재혁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요. 5천만 원?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 중에 3천만 원이 다시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됐어요. 날짜 보세요. 합의금 받은 다음 날이에요. 강민아가 거래 내역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선배. 강민아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사고 2달 전에 선배 명의로 상해보험이 하나 더 가입됐어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짜리.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가입 신청서 보세요. 선배 서명인데. 이거 내 글씨 아니야. 제가 봐도 그래요. 필체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수익자가 윤재혁 씨로 돼 있어요. 강민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익자? 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예요, 선배.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카페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우는 게 보였습니다. 미나야, 이거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네. 형사사건이에요, 선배. 사기에 횡령의 사문서 위조까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대학 동기 서지원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유라야. 유라야, 웬일이야? 잘 지내? 잘 못 지내. 다음 주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너 도움이 필요해. 수화기 넘어가 잠시 멎었다가 곧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데? 일단 와. 저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내 정형외과 진료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 너무 부어서요. 시내 병원에 다녀올게요. 또 병원이야? 너 그거 다 돈이다, 돈. 시어머니가 마루에 걸터 앉아 콧방귀를 뀌었어요. 보험 처리되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휠체어를 굴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미리 불러둔 장애인 콜택시가 골목 어귀에 와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서지원의 법률사무소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아줬어요. 유라야, 어서 와. 안 본 사이에 많이 야위었네. 서지원이 휠체어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지원아, 시간 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일단 자료 가져왔지?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사진, 카카오톡 캡처, 마당에서 찍은 영상까지 모두 한 곳에 담아뒀습니다. 서지원은 안경을 고쳐 쓰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1시간 가까이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안 사무실 안은 종이 넘기는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서지원이 안경을 벗고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유라야, 솔직히 말할게. 응, 말해. 이건 이혼 사유만 되는 게 아니야. 사기, 횡령, 상해까지 한꺼번에 걸 수 있어. 서지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꺼번에 터뜨릴까?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니, 단계별로 가자. 서지원이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1단계는 시어머니. 3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용 증명을 보내자. 시댁 안에서 균열부터 만드는 거야. 균열? 시어머니랑 윤재혁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잖아. 일단 떼어놔야 해. 시어머니 앞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가면 윤재혁은 무조건 흔들려. 서지원이 2번째 줄을 그었어요. 2단계는 윤재혁. 민사소송이랑 이혼소송을 같이 걸어. 3단계가 형사고소. 사문서 위조랑 사기 혐의. 저는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원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민사는 길게 가. 이혼이랑 묶으면 6개월에서 1년. 형사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알겠어. 그렇게 가자. 저는 종이를 가방에 접어 넣었어요. 근데 유라야,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어. 서지원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뭔데? 진단서, 정신과 소견서도. 시어머니 쪽에서 분명히 너 미쳤다고 몰아갈 거야. 미리 막아둬야 해.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곧장 시내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손가락 부종과 어깨의 멍자국을 의사 앞에서 보여주자 의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환자분, 이거 어떻게 다친 거예요? 의사가 펜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시댁에서요. 시어머니가 빨래 방망이로요. 한 번이에요? 아니요.
빨래 시키시고 손가락도 부어서 한참 됐어요. 의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진료기록부 한쪽에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가정 내 반복적 외상의심 소견. 그 글씨를 옆에서 또렷이 봤어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간을 골라 휠체어를 굴려 대문을 나섰어요. 옆집 송정자 할머님 댁 부엌 창문에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님. 작게 부르자 송정자 할머님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댁, 들어와요. 추워. 송정자 할머님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부엌 식탁에 내려놓아 주셨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그때 그 어깨 많이 나았어요, 할머님. 저는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새댁이 그날 그렇게 항아리 깨부수는 거 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송정자 할머님이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뭐라고들 해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집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송정자 할머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겉만 종부지 속은 노랭이야. 송정자 할머님이 잠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새댁,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이 한둘이 아니야. 시어머니, 동서들, 며느리까지 합치면 윤씨 집안 며느리들이 다 비슷한 일을 겪었어. 혼수 야금야금 가져가고 합의금 명목으로 또 가져가고. 그러셨군요. 새댁이 들어올 때도 동네에서 다 걱정했어. 또 한 사람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송정자 할머님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보리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찻잔 표면의 손가락 끝에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할머님, 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있지. 미용실에서 자기 입으로 자랑하더래. 무슨 자랑이요? 새댁 보험금이 1억은 넘게 나올 거고 그걸로 집 수리도 하고 재혁이 차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누구한테 그 얘기 들으셨어요? 미용실 박 사장. 박 사장이 나한테 직접 와서 그래. 새댁 너무 안 됐다고. 그 양반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동네에서 다 알아요. 송정자 할머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보리찻잔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해봐요. 오늘 오후에 미용실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송정자 할머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야지. 새댁 혼자 가면 박 사장도 부담스러울 거야. 내가 같이 가서 말 트게 해줄게. 송정자 할머님이 보리찻잔을 마저 비웠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빛이 식탁 위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시내 미용실 박 사장 가게로 송정자 할머님과 함께 들어섰어요. 가게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가위를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다 줬어요. 새댁이 직접 왔네. 박 사장이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박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요. 말해봐요. 저희 시어머님이 여기서 제 보험금 얘기하셨다는 거 사실인가요? 박 사장이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가위를 들고 내려놓기를 두어 번 반복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에요. 다른 부녀 회원들 5명 앉아 있는 데서 그랬어요. 재혁이 댁 보험금으로 집 수리하고 차 바꾸겠다고. 그 얘기를 적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박 사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새댁, 내가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거든. 양심에 걸려서 그동안 마음이 안 좋았어. 박 사장이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어요. 필요하면 법정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박 사장이 마지막 줄에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두 손으로 진술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시댁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일부러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손가락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다음 주에 시내 큰 병원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또 병원이야? 병원비 누가 내?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소리쳤어요. 제 돈으로 갈게요. 그래라.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시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고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보름 뒤 의사 손에서 한 장의 종이가 건너왔습니다. 정상 인지 기능 및 안정된 정서 상태.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렸어요. 소견서를 받아든 그날 저녁 휠체어 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지원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비 끝났어. 시작하자. 곧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내용 증명 발송할게. 등기로.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휠체어를 굴려 시댁 대문을 다시 들어섰어요. 대문 안쪽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처음으로 입꼬리가 옅게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자리를 잡고 평소처럼 빨래판 앞에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는 두어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세워두고요. 대문 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배원이 빨간 줄이 그어진 봉투 하나를 들고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오금내 시댁 맞으시죠? 등기 우편입니다. 집배원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마루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시어머니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네, 우리 집 맞아요. 시어머니가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빨래 방망이를 잡은 척하면서 시선만 살짝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봉투를 마루로 가지고 와 자리에 앉은 시어머니가 봉투 끝을 손톱으로 뜯었어요. 종이 한 장이 끌려 나왔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합의금 횡령에 대한 사전 통지. 시어머니가 종이를 든 채 입을 벌렸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종이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종이를 흔들면서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왔어요. 재혁이댁,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빨래판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뭔데요? 네가 보낸 거 아니야? 변호사 통해서 보낸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보낸 사람 보세요. 변호사 이름 적혀 있을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천만 원 반환하라고? 안 하면 민사소송이랑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시어머니가 종이를 흔드는 손이 더 거세졌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3천만 원, 그거 제 합의금에서 나간 거 맞아요. 저는 두 손으로 빨래판 가장자리를 짚고 자세를 고쳤어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통장 거래 내역 다 변호사한테 가 있어요. 어머니 계좌로 송금된 날짜, 금액 그대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빨래판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예, 그건 그게 아니야. 재혁이가 잠깐 맡겨둔 거야.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맡겨두신 거면 돌려주시면 돼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저는 빨래 방망이를 옆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은 이미 누른 상태였어요.
재혁이한테 전화할 거야. 재혁이 오라 그럴 거야.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2번 잘못 눌렀어요. 그날 저녁 7시쯤 윤재혁이 시댁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머니 쪽으로 가지 않고 곧장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유라야, 한 번만 봐줘. 응? 윤재혁이 마당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살짝 잡고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내용 증명 취소만 해줘. 합의금 다 돌려줄게. 어머니 계좌에 있는 3천만 원도 내 계좌에 있는 거 다 돌려줄게. 윤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윤재혁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여보, 나랑 얘기할 게 아니야. 유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윤재혁이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이미 다 맡겼어.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윤재혁이 휠체어 발판을 두 손으로 잡고 매달렸어요. 저는 휠체어를 한 뼘쯤 뒤로 굴렸습니다. 여보, 내가 7개월 동안 시댁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면서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통장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줬어야지. 윤재혁이 마당 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어요. 이모 오영자가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이모 오영자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내용 증명에 내 이름이 같이 있어. 내 이름이 같이 있다고. 이모 오영자가 종이를 흔들며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윤재혁을 마당에 둔 채로 휠체어를 굴려 거실 쪽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거기 끼면 안 돼. 나는 돈 한 푼도 안 받았잖아. 이모 오영자가 시어머니 앞에 종이를 들이밀었어요. 영자야, 너 진정해. 진정이 되겠어. 내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 이모 오영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너는 그냥 부축인 거잖아. 돈은 내가 받았으니까 너는 빠질 수 있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부축인 게 죄가 되면 어떡해. 나는 자식도 없는데 정가 생기면 어떡하라고. 이모 오영자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이 집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녹음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며칠 전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이모 오영자가 합의금 얘기를 나누던 그 녹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마당 쪽으로 가져가서 이모 오영자에게 다가갔어요. 이모님, 세댁 왜? 이모 오영자가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누르고 볼륨을 살짝 키웠어요. 이모 오영자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그 합의금 세댁 혼자 쓸 것도 아니고 재혁이가 평생 수발 들 텐데 그 정도는 시댁에 내놔야 한다는 그 말. 또렷하게요. 이모 오영자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거기서 나와? 이모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거두며 차분히 말했어요. 이모 오영자가 거실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언니, 세댁이 우리 얘기 다 녹음했어. 다 녹음했다고.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 언니가 나 끌어들였잖아. 빨래할 때 바닥에 앉히라고 그런 것도 다 언니가 시켰잖아. 이모 오영자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영자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정신 못 차리겠어.
언니가 다 책임져. 나는 빠질 거야. 두 자매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언니 곁에 붙어 살아온 이모 오영자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굴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휠체어를 붙였어요. 며칠 뒤 송정자 할머님이 옆집 담장 너머로 저를 불렀습니다. 새댁, 잠깐 와봐요. 저는 휠체어를 굴려 담장 옆으로 갔어요. 어머님이 어제 부녀회장이랑 이장 부인을 댁으로 불렀어요. 송정자 할머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로요? 새댁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둥, 시집 식구들 모함한다는 둥 그런 소리를 흘렸나 봐요. 그러시군요. 근데 부녀회장이 그러더라고. 정신과 진단도 없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장 부인도 옆에서 끄덕끄덕했대. 송정자 할머님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서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막아야 할 것 같아. 답장이 5분 만에 왔어요. 정신과 소견서 사본 미리 발송하자. 부녀회장이랑 이장 부인 앞으로. 저는 그날 오후 시내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정신과 정상 소견서 사본을 2통의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받는 사람 자리에 부녀회장과 이장 부인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도장을 찍어 봉투를 받아주는 모습을 휠체어 위에서 가만히 바라봤어요. 봉투 하나가 다른 봉투 하나를 무너뜨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간 동네에서 쌓아 올린 종부의 권위. 그게 종이 한 장 앞에서 천천히 금이 가고 있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댁 마당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강민아였습니다. 선배. 차에서 내린 강민아가 손을 흔들며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휠체어를 굴려 마중을 나갔습니다. 미나야, 시간 내서 직접 오기까지 했네. 이 정도는 와야죠. 선배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강민아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회사 본사 조사팀에서 정식으로 낸 의견서요. 윤재혁 씨가 가입한 그 상해보험,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결론 났어요. 강민아의 목소리에 가벼운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마당 한쪽 평상 위에 펼쳤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힌 종이 위에 빨간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거 법원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거지? 네. 형사 자료로도 민사 자료로도 다 써요. 강민아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번 가볍게 쓸어내렸어요. 같은 날 저녁 서지원으로부터 봉투 하나가 시댁으로 도착했습니다. 윤재혁 앞으로 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장,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된 별도 소장의 초안이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합의금 횡령액 반환 5천만 원,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3천만 원. 다 합치면 1억 3천만 원짜리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그 종이를 2번, 3번 꼼꼼히 읽었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출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평일 오전 10시쯤 시댁 대문 앞에 우체국 집배원이 다시 멈춰 섰어요. 이번에는 빨간 줄이 그어진 봉투가 2장이었습니다.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이모 오영자가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봤어요. 언니 또 등기 왔어. 이모 오영자가 빗자루를 내던지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 2장을 받아든 모습이 거실 창 너머로 보였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누가 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장? 이거 소장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새어나왔어요. 언니,
이게 진짜로 재판까지 가는 거야? 몰라. 나도 처음 봐. 저는 안방에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소장 한 장이 시댁에 일으키는 파장을 손가락 끝에 닿는 떨림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6시쯤 윤재혁이 회사에서 곧장 시댁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의 목소리가 안방 벽을 타고 또렷이 넘어왔어요. 어머니, 그 3천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합의 가능할 수도 있어요. 윤재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그 돈 이미 동네 친목계에 다 넣었어. 지금은 뺄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목청을 높였어요. 어머니, 친목계가 문제예요. 형사고소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한테 돈 좀 받은 게 뭐가 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만 안 가져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윤재혁의 외침이 거실을 갈랐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른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어머니가 다 망친 거라고요. 윤재혁이 그렇게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생 어머니 그늘 아래 살아온 사람의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이모 오영자가 옆에서 끼어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이모도 가만히 좀 있어요. 이모도 끼어들어서 일을 키운 거잖아요. 내가 뭘 키워. 나는 그냥 옆에서 거들었을 뿐인데. 거들면 그게 죄지, 그게 아니에요? 거실에 세 사람이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곧장 서지원에게 전송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세댁, 이모 오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영자야. 잠깐만 문 열어줘.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이모 오영자가 한 손에 종이 한 장과 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댁, 부탁 하나만 할게. 이모 오영자가 방 안으로 한 발 들어오더니 문을 닫았어요. 무슨 부탁이요? 내가 다 진술서 쓸게. 언니가 어떻게 합의금 가로챘는지, 나한테 뭘 시켰는지 다 쓸게. 이모 오영자가 종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세댁, 나 형사고소만은 빼줘. 응? 나는 자식도 없고 전과 생기면 끝이야. 이모 오영자가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이모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이모님이 진술서 쓰겠다는데. 받아둬. 단 사실 그대로만 쓰라고 해. 허위 진술이면 가중처벌이라고 분명히 말해두고. 서지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이모 오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이모님, 응? 말해, 세댁. 사실 그대로만 쓰셔야 해요. 거짓말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오히려 더 큰 처벌 받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사실 그대로만 쓸게. 이모 오영자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어요. 방 안작은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고 이모 오영자가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첫 줄을 2번 다시 썼어요. 세댁, 어디서부터 써야 돼? 이모님이 처음에 시어머님이 합의금 얘기 꺼냈을 때부터요. 빨래판 바닥에 옮긴 거, 부녀에 가서 자랑한 거 들었던 거 다요. 저는 휠체어 옆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모 오영자의 펜이 한 줄 종이 위로 움직였어요. 30분쯤 지나 진술서 한 장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모 오영자가 자기 이름과 도장 대신 지장을 찍었어요. 세댁, 이거면 되는 거지? 네, 이모님. 감사해요.
저는 두 손으로 진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모 오영자가 방을 나간 뒤 그 종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서지원에게 보냈어요. 이틀 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식탁 옆에 저를 불러 앉혔어요. 식탁 위에 두꺼운 봉투 여러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입구가 살짝 벌어져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얼핏 보였어요. 예, 이거 봐라. 시어머니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이다. 친목계에서 어렵게 다 빼왔어. 다 현금으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각도를 식탁 위로 맞췄어요. 가져가라. 가져가고 그 대신 고소 다 취하해라. 시어머니가 두 손을 식탁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요? 민사도 형사도 다 취하해. 그러면 우리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자. 저는 휴대폰을 거두지 않고 영상을 그대로 찍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돈은 통장으로 정식 반환해 주세요. 합의는 법정에서 변호사 통해서 하시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일그러졌어요. 예, 내가 지금 이 돈을 다 가져왔잖아. 이만하면 됐잖아. 이만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가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시어머니를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봉투 하나가 식탁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어머니, 변호사한테 다 맡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휠체어를 한 뼘쯤 뒤로 굴렸습니다. 이 독한 년이. 시어머니가 식탁 옆에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며느리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그대로 둔 채로 시어머니의 우는 모습까지 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손은 휴대폰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안방으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 메일 계정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 영상, 카카오톡 캡처, 통장 거래 내역, 진술서까지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같은 자료를 외장 메모리 2개에 따로 백업했어요. 하나는 가방 안쪽 깊숙이, 다른 하나는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서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료 다 백업했어. 사본 너한테 보낼게. 곧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받았어. 강민아 변호사한테도 사본 보내. 그리고 송정자 할머님께도 USB 하나 맡겨둬. 안전장치는 많을수록 좋아. 저는 휠체어를 굴려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작은 USB 하나를 손에 쥐고 종이에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내일 새벽 할머님 댁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종이를 USB 옆에 가지런히 놓고 침대로 옮겨 앉았어요. 이불을 끌어당기는데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긴장이 손끝에서 한꺼번에 풀어지는 떨림이었어요. 소장이 시댁에 전달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1차 변론 기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쯤 잠이 오지 않아 휠체어를 굴려 안방 문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살짝살짝 굴려 거실 모서리까지 다가갔어요. 부엌에서 윤재혁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윤재혁이 시댁에 내려와 있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그날 빨래 영상이 법정에서 나오면 우리 진짜 끝장이에요. 윤재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누가 그걸 믿어요? 영상에 어머니가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입을 맞춰놔야지. 새댁이 자기가 자청해서 한 거라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줄까요? 부녀회장이랑 이장 부인은 내가 손을 써놨어. 미용실 박 사장만 잘 잡으면 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불빛이 새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어둔 채로요. 박 사장은 안 돼요, 어머니. 그 사람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좀 찔러줘서라도 입을 맞춰야지. 그게 안 되면 우리 다 끝이야. 어머니, 그러다 박 사장이 그걸 또 유라한테 말하면 어떡해요? 안 그래. 내가 박 사장이랑 30년 알고 지냈어. 시어머니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메일로 전송하고 외장 메모리에도 곧장 복사했어요. 다음 날 새벽 옆집 송정자 할머님 댁 부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님. 송정자 할머님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주셨어요. 새댁, 이 새벽에 어쩐 일이야? 할머님, 잠깐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요, 들어와. 부엌 식탁 앞에 자리를 잡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부엌에서 윤재혁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가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송정자 할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미친 사람들 같으니. 송정자 할머님이 두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님, 동네에서 누가 시어머니 편을 들어줄 것 같으세요?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이장 부인은 위험해요. 합의금 떨어진다고 하면 입 맞춰줄 사람이야. 부녀회장은요? 부녀회장은 그래도 정신과 소견서 받고 나서는 거리 두고 있더라고. 가능성은 반반이야. 송정자 할머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용실 박 사장은요? 박 사장은 절대 거짓말 안 해. 그 양반 양심에 걸리면 한 달도 못 자. 송정자 할머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박 사장님을 찾아뵙는 게 좋겠어요. 시어머님이 손 쓰기 전에요. 같이 갈게요. 오후에 가요. 송정자 할머님이 곧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후 3시쯤 송정자 할머님과 함께 다시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박 사장이 빗자루를 들고 가게를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 두 분이 또 오셨네요. 박 사장이 빗자루를 한쪽에 세웠어요. 저는 의자에 휠체어를 가까이 댔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해봐요, 새댁. 혹시 최근에 시어머님이 미용실에 오신 적 있으세요? 박 사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죠. 지난주에도 왔다 갔어요.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새댁 욕을 한참 하더라고. 며느리가 미쳐서 시집 식구들 다 잡아넣으려 한다고. 박 사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그 얘기도 진술서에 같이 적어주실 수 있으세요? 적어줘야지요. 거짓말도 아닌데. 박 사장이 가게 안쪽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지난번 진술서에 새로운 한 단락이 추가됐습니다. 박 사장의 단정한 글씨가 종이 위에 쌓여갔어요. 마지막 줄에 도장이 찍히는 모습을 휠체어 위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차 변론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어요. 서지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라야, 시댁 측에서 마지막 카드를 던졌어. 무슨 카드? 위자료 8천만 원이랑 합의금 5천만 원, 한꺼번에 일시 지급. 단 형사고소만은 취하해달라는 조건이야.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해, 지원아? 솔직히 말할까? 응, 말해. 민사로만 끝내면 시댁이 학습을 못해. 형사까지 가야 돼.
서지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그 집에서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들었잖아. 한두 명이 아니야. 형사까지 안 가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나.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방 안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 봤습니다. 지원아. 응. 형사는 그대로 진행하자. 대신 위자료는 1억으로 올려서 역제한 보내자. 좋아. 그렇게 갈게. 서지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날 오전, 이모 오영자가 작성했던 자필 진술서가 검찰에 정식 제출됐어요. 오후가 되자 윤재혁이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는 소식이 변호사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시어머니 앞으로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등기로 도착했어요. 장애인복지법 위반, 그리고 상해 방조 혐의였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비명이 마당까지 새어나왔어요. 안 가. 내가 거기를 왜 가. 시어머니가 봉투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출석 요구서 받고 안 가면 더 큰일 나. 이모 오영자가 옆에서 말렸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빨래 시킨 게 그렇게 죄야. 빨래만 시킨 게 아니잖아. 빨래 방망이로 어깨도 때렸잖아. 이모 오영자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잘못을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저는 안방에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동네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집 새댁이 미친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미친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부녀회장과 이장 부인은 그 다음 날부터 시댁 골목길로 다니지 않았어요. 송정자 할머님이 그 소식을 담장 너머로 알려주셨습니다. 새댁, 이장 부인이 어제 새벽 시장에 갔다가 시어머님이랑 마주쳤대요. 송정자 할머님이 손짓으로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장 부인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대. 시어머님이 뒤에 대고 막 욕했다더라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어요. 1차 변론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짐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외장 메모리 2개, 가방 2개에 짐을 나눠 담았습니다. 침대 위에 짐을 올려두고 시어머니가 잠든 안방 쪽 문을 한번 바라봤어요. 휠체어를 굴려 거실을 가로지르고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기 직전 마당 한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장독대가 있던 자리, 깨진 항아리 조각이 2달이 다 되도록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려고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파편 더미를 휠체어 위에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단단한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대문을 밀어 열고 휠체어를 굴려 옆집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송정자 할머님이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댁, 어서 와요. 할머님, 패 끼쳐서 죄송해요. 패는 무슨. 작은 방 다 치워놨어요.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송정자 할머님이 두 손으로 가방 하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낯선 천장이지만 시댁 안방의 그것보다 훨씬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강민아였습니다. 선배, 자료 다 법원에 잘 접수됐어요. 서지원 변호사한테도 확인했어요. 강민아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고마워, 민아야. 선배, 푹 주무세요. 모레가 1차 변론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7개월간 이어져 온 긴 싸움의 마지막 길목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천장에 작은 무늬를 올려다보면서
손가락 끝에 떨림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차 변론 당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강민아의 차가 멈춰 섰어요. 강민아가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내리고 송정자 할머님이 제 손을 잡아 부축해 주셨습니다. 세댁 떨려요? 송정자 할머님이 제 손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님. 7개월 기다린 자리예요. 저는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휠체어를 굴려 들어가자 방청석 한쪽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강민아, 송정자 할머님, 미용실 박 사장이 차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반대편 피고석에는 윤재혁과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서지원이 제 옆자리에 자리를 잡으며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유라야, 차분히 가자. 응. 지원아, 고마워. 재판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고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이 차례로 불렸어요. 서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한 자료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녹취 파일, 마당에서 찍은 영상, 카카오톡 캡처, 통장 거래 내역, 상해 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그리고 박 사장의 자필 진술서까지요. 법정 안에 손은 장식이냐, 아픈 척하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이불이나 똑바로 치대라는 시어머니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법정 전체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피고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윤재혁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일시적 가정 갈등이었다고 봅니다. 윤재혁의 변호사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지원이 곧장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일시적 갈등이 아닙니다.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손빨래를 하는 영상과 빨래방망이로 어깨를 맞은 직후의 멍 사진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서지원이 두 장의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윤재혁의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위에서 차분히 그 모든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 뒤로 6개월에 걸쳐 변론 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길고 지친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흔들리지 않은 건 송정자 할머님 댁 작은 방의 따뜻한 천장과 강민아의 매주 안부 전화, 그리고 서지원이 보내준 짧은 메시지였어요.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윤재혁에 대해 위자료 1억 원과 합의금 횡령액 5천만 원 반환, 재산분할 별도 지급, 매월 정기적인 보상금까지 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3천만 원 반환과 별도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됐어요. 판결문을 듣는 동안 저는 양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기쁘다기보다 7개월의 무게가 천천히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재혁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해, 방조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모 오영자는 수사협조 정상 참작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판결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송정자 할머님 댁 대문 앞으로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봉투에 적힌 이름은 윤재혁이었습니다. 가족으로 다시 받아달라는 마지막 회유 편지라는 걸 봉투를 든 손끝의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받침대에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는 그대로
봉투를 다시 우체통에 넣었어요. 수치거부, 그 네 글자만 큼지막하게 봉투 앞면에 적어서요. 세댁, 그 편지 정말 안 뜯어볼 거예요? 송정자 할머님이 부엌에서 보리차를 내오시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님. 더 이상 그 집안 누구와도 사적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잘 결정한 거예요. 송정자 할머님이 보리찻잔을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판결로부터 2달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시내 한 빌라에 휠체어 동선이 편한 1층 작은 원룸을 마련했어요. 이삿짐을 옮기는 날 송정자 할머님이 직접 와서 그릇과 이불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댁, 여기는 부엌이 좁네. 좁아도 괜찮아요, 할머님.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혼자 살아도 따뜻하게 살아요. 음식 잘 챙겨 먹고. 송정자 할머님이 김치통을 냉장고 안에 넣어주시며 말했어요. 며칠 뒤 강민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미나야, 무슨 일이야? 본사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전담팀에서 자리 하나 났어요. 손해사정사 경력 살릴 수 있는 자리예요. 정말? 선배 경력이면 무조건이에요. 면접만 보면 돼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손해사정사라는 단어가 7개월 만에 다시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면접은 일주일 뒤였어요. 면접관 앞에서 저는 차분히 제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8년차 손해사정사로 일하며 본 사건들, 그리고 지난 1년 사이 제가 직접 겪은 일까지요. 면접실을 나오면서 휠체어 위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뒤 합격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재취업 첫날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강민아가 미리 갖다 둔 거였습니다. 화분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선배, 다시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는 메모를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놨다가 책상 서랍 안쪽에 소중히 넣어뒀습니다. 6개월쯤 지난 가을이었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에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교통사고 피해 여성에게서 온 메일이었어요. 남편이 합의금을 다 가져갔다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자리. 커뮤니티에는 한 달 만에 회원이 100명을 넘었어요. 합의금 횡령, 시댁 학대, 가스라이팅 같은 사연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왔습니다. 송정자 할머님께도 그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님, 명예자문위원 한 자리 드려도 돼요? 휠체어를 굴려 송정자 할머님 댁 부엌에 앉아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문위원이야. 송정자 할머님이 손을 내저으며 웃으셨어요. 진짜예요, 할머님. 동네 어르신들 사정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송정자 할머님이 슬며시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명예자문위원 자리에 송정자 할머님 이름이 올라갔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재활을 거듭한 끝에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짧은 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두 다리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사무실 안쪽까지 길게 들어와 책상 위 화분을 비추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체 메시지였어요. 유라야, 오늘 저녁같이 밥 먹자. 서지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곧이어 강민아가 덧붙였어요. 선배, 제가 맛집 예약했어요. 7시에요. 송정자 할머님도 한 줄 보내셨어요. 세댁, 나도 갈게. 차 시간 맞춰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옆에 놓인 휠체어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지난 1년 사이의 기억들이 손끝을 따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마당에 깨진 채로 흩어져 있던 20개의 장독. 그날 박살난 건 항아리가 아니라 30년간 시댁이 며느리들을 짓밟아온 무게였어요. 그 무게가 깨지는 순간 처음으로 제 두 발이 다시 디딜 자리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가볍게 지나갔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화분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댔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잎사귀 끝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고 단체 메시지에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좋아. 7시에 봐. 답장을 보낸 손가락 끝에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는다는 설렘이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이 처음으로 옅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휠체어 위에서 장독대 20개를 박살내던 한유라 씨의 그 손끝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리 감각이 없어 흙탕물이 튀어도 닦을 수조차 없던 그 새벽의 마당, 빨래방망이에 어깨를 맞고 옆으로 쓰러진 며느리 앞에서 항아리 깨졌다고 통곡하던 시어머니, 이 집안이 며느리를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그 한 장면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한유라 씨가 분노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손해사정사 8년 차로 단련된 그 차가운 눈, 그리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가던 그 손끝, 울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록하던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의 주인공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또 다른 한유라 씨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